크리에이티비티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더 대체가 많이 될 거다. 간호 같은 경우에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먼저인지 발전한 테크놀로지를 모두에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먼저인지 노년 인구는 늘어나고 간호사는 많이 뽑고 싶은데 교원수가 없으니까 간호 학생들을 많이 못 뽑는. 너싱 인포메틱스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셨고 이제 박사 과정으로 이 길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일반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위장관 그 병동 쪽에서 내과 병동에서 일을 하다가 연구 간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부산대 병원에 해양수산부랑 같이 협력하는 해양의료연구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구 간호사를 모집을 하길래 8년 전쯤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됐고, 당시에 원격 의료 진료 같은 거를 바다로 나가 있는 그 선원분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랑 이제 그쪽에 펀딩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이제 원격 진료니까 그거와 관련된 장비라든가 어떤 식으로 진료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기술이라든가 테크놀로지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클리니컬 너싱을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 해양의료연구센터의 소장님이 부산대학 그 병원의 신경과 교수님이신데 빅데이터 애널리시스에 관심이 원래 있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교수니까 뭐 당연히 수술도 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의대 학생들. 세션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딥러닝이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이게 한 6, 7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처음 들었죠. 저도 흥미롭더라고요. 결국에 인공지능이니까 지금이야 인공지능은 한 3년 전에 한국에서도 뭐 4차 산업 얘기하면서 다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막 물론 소프트웨어를 다 쓰긴 했지만 약간 지금이랑 좀 기조가 달랐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field of nursing에 되게 specialized 된 머신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딥러닝에 대한 트래젝토리가 딱히 established 덜 된 상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일하면서. 일단은 학사밖에 하지는 못했지만은 박사를 좀 간호정보학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미네소타 대학이 당시에 간호정보학으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신 교수분들이 많으셨어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쭉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간호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기계공학 쪽으로 2년 정도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사적인 이유로 이제 다시 좀 전공을 바꾸게 된 경우인데, 근데 네. 어쨌든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간호사 하면서도 테크놀로지를 좀 응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챗 GTP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콜롬비아에서는 판사가 뭐 룰링을 할 때 도움을 받았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지금 그 데이터 분석과 이런 AI, 뭐 가상현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입장으로서 데이터와 간호와는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간호라는 게 헬스 인더스트리 이 필드 쪽에서도 클리니컬한 부분이 강조가 되는 학문이고 거기서 음. 시작을 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핸즈온 프랙티스를 진행을 하면서 전자기기라는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계속하게 되면서 정보가 쌓이게 된 거잖아요. 이전에는 항상 수기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때문에 정보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정보가 이제 우리가 쌓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이거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이제 한 2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당시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theoretical foundation은 있었지만은 하드웨어가 못 받쳐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워낙에 하드웨어 어떤 컴퓨터 뭐 GPU라든가 CPU라든가 워낙 이런 게 향상이 되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허들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음. 메디컬 쪽은 맨 처음에는 이미지를 많이 봤죠. 딥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한 2015년 정도에 아마 망막 변병증을 이미지를 트레이닝 해가지고 안과 의사가 보는 대신에 AI가 봐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아마 인도였던가 그거를 써서 이제 상당히 성공률이 좋았다 뭐 그런 게 2015년에 논문으로 하나 나왔던 게 큰 임팩트를 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음. 너도 나도 다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메디컬 쪽 얘기고, 간호 쪽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프랙티스가
다 일일이 카테고리 될 수는 없던 것 같은 그런 면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헬스로 치면은 피 검사하면은 수치 쫙 나오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록이 숫자로 되는데 실제로 간호사가 어떻게 환자를 케어해주는 부분은 이게 그냥 숫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간호 기록을 작성을 할 때도 본인이 한번 인식을 한 거를 이렇게 적으면은 그게 일단 데이터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그게 문제였어가지고 자연어 처리가 나온 거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의 어떤 테크놀로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저기 많이 쓸 수 있죠. 우리가 뭐 OK 구글이라든가 Hey Siri라든가 그런 voice recognition이 다 NLP랑 관련된 건데 이 NLP를 간호 기록에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ICD-10 코드랑 그 진단 코드랑 맞춰서 이제 뽑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건지. 지금 Nursing Informatics 적어도 학계 쪽에서는 아직은 표준화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여기 뭐 Cerner이라든가 에픽이라든가 아직은 표준화에 대해서 정립을 네이션와이드하게 시켜가지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 데이터를 조금 더 간호 특화된 쪽으로 써보자라고 계속 그쪽으로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에이미아라든가 그런 어떤 학회에서는 이런 지금의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런 데이터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테크놀로지는 항상 발전을 하는데 발전한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X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그거 말고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소형 인공위성 이제 지구에 올리면서 이제 지구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스타링크라는 소형 인공위성을 이용하면은 인터넷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나름 획기적인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지만 일단은 구매하려면 500불 내야 되고 매달 120불 내야 되는 일단 뭐 그런 몸도 건강하고 디서빌리티가 없는 그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구매 금액이겠지만 이제 간호는 health equity 아니면 health disparities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쪽으로 집중을 하자라고 학계라든가 아니면 NIH 펀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적어도 간호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먼저인지 발전한 테크놀로지를 모두에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먼저인지에 대한 얘기가 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간호는 어쨌든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하는 데 최선의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니면은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든 어떤 테크놀로지의 최소한의 그 요구치만 만족이 되면은 모두에게 배포를 하고 계속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그 지속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간호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는 연구는 이제 테크놀로지 자체는 이제 원격 센서를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어시스티드 리빙 패실리티 이런 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사생활의 침범이 없이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낙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빨리 케어를 해주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2020년, 2018년 이때에 한창 이제 올라왔던 거지만 장점은 이제 저렴하다는 거죠. 센서가 하나에 20불이고 유지하는데 인터넷만 되면 되고 그 상태에서 한 달에 20불에서 30불을 내면은 제공해 줄 수 있는 케어라는 거가 우리가 그 CDC라든가 NIH라든가 아니면 NSF라든가 이런 큰 Federal Government한테서 오는 펀딩이 떨어졌을 때 이런 프로젝트가 자생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고 간호도 같이 얼라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답변이었어요. 그런 테크놀로지 지속성이랑 관련해서 그 교육도 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해서 요즘은 VR 많이 쓰잖아요. 약간 오큘러스 퀘스트 2라든가 학계 쪽에서는 간호는 특히나 더 시뮬레이션을 워낙 많이 하니까 한국에서는 3학년, 4학년 때 실습 돌고 스킬셋 연습을 하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VR 시뮬레이션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펀딩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학교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미네소타 대학,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UTA, 당연히 캘리포니아나 서부나 동부도 많이 할 건데 제가 주로 중서부에 있어가지고 VR을 쓰는 거는 좋은데 그런 이제 컨텐츠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private sector company, 네. 기업이랑
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사기업에서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쓰는 건데 일단은 구매를 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언제든 어디서든 쓸 수 있다라고 보통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페이퍼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학생을 한 명을 교육하고 싶으면은 2,000불만 내면 돼요. 개발을 따로 하고 나서 이용비가 2,000불인데 만약에 그러면은 VR 기기를 한 5기를 구매를 해서 왜냐하면 학생이 많으니까 $10,000를 일단은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AS는 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비용 문제가 아무래도 계속 생기니까 지금이야 워낙에 테크놀로지가 섹시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 들어오는 게 끝나면은 이게 유지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계속 성찰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공대랑 협업을 해가지고 직접 개발을 한 다음에 이게 실제로 돈을 내고 사기업에서 수수료를 받은 프로덕트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퀄리티가 괜찮다고 한다면은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 플랫폼을 원하는 학교에다가 다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미니멈을 만족시키고 모두가 쓸 수 있게 하는 약간 그런 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치료도 그렇고 간호도 그렇고 이제 테크놀로지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만들어서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으려면 병원도 엄청 큰 이제 헬스케어 비즈니스고 이런 헬스케어가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큰 넘어야 할 산인 것 같네요. 거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본인의 간호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을까라고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간호정보학의 거대한 흐름은 이제 표준화 쪽이다라고 일단은 조금 아직은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그분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원하시면은 하시면 되니까 간호 교육은 엄청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교육이 시뮬레이션이랑 엄청 관련이 돼 있고 그 시뮬레이션은 아무래도 VR이 너무 밀접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그냥 대놓고 그냥 이름부터 간호사 교육이니까 간호 전공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nursing researcher보다는 nursing education에 조금 더 expertise가 있는 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컨텐츠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게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가는가에 있어가지고는 교육을 오래 하신 분이 훨씬 지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서 간호정보학은 표준화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0년에 이제 응급실에서 일을 했을 때 텔레메디슨을 응급실에 썼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박했어요. 그때는 제너럴 심텀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 뭐 체스트 페인이라던가 프로바이터가 리밋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더 빨리 환자를 사이클을 돌릴 수 있더라고요.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너싱 프랙티스 면으로 봤을 때 간호는 진단이나 처방과는 다르게 이렇게 감정과 이렇게 소통,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AI나 이런 컴퓨터가 그걸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학부생 때 라포 형성? 확실한 팩터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클리니컬한 시술을 떠나서 그 이상의 서포팅을 해준다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팩트죠. 네, 그냥 팩트인데 저는 정보학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쪽으로 좀 넘어간 케이스니까 제가 말하는 게 간호정보학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anxiety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emotional stress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생각하고요. 그렇게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치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핏빗이라든가 아니면 가민이라든가 애플워치 이런 거 심박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바이탈 스탯은 들어오는데 heart rate이랑 스트레스 레벨이랑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precursor, flag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이 환자라든가 클라이언트를 어떤 환경에 뒀을 때 그리고 그 환자가 만약에 wearable device를 하고 있을 때 특정 상황에 있어서 스트레스 레벨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심박수라든가 이런 비슷한 측정으로 이제 매저를 하고 암이 치료가 된다거나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환자의 이모셔널 스트레스랑 연관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간호의 어떤 케어가 아웃컴이죠. dependent factor in 그 스트레스 레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터벤션이겠죠. 결국에는 어떤 간호가 뭐 저 노인 간호, 모성 간호 아니면 아동 간호 많고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서포트가 들어가느냐가 다르겠지만 데이터 애널리시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이모셔널 서포트라든가 이모셔널 스트레스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게 하나의 그 방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데이터와 우리가 생각하는 간호의 그 프랙티스 상의 간극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집요하게 찾아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간극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레이블링 하냐에 따라서 조금 메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메움으로 인해서 어떤 간호가 어떤 아웃컴을 가져오는지를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홀리스틱 케어 아니면은 라포르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착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변환시킨 다음에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다. 인공지능은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챗GPT라든가 아니면 이제 구글에서 이제 챗GPT의 대항마를 내놓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요.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하다가 요즘은 화이트 칼러 중에 크리에이티비티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더 대체가 많이 될 거다.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간호 같은 경우에는 AI랑 공존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년, 10년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 알 수 있겠지만은 인공지능의 시점으로 보면은 사실 너무나도 복합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imple and complex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스코프이 넓어요. 간호사가 혼자 하는 그런 스코프이 넓기 때문에 메디슨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메디슨이 컴플렉스한 부분이 있지만 미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사를 하면은 일단 혼자서 케어를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어떤 크리티컬 띵킹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 대체라든가 뭐 챗GPT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교육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간호와 그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오버래핑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미래 트래젝토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점을 들으니까 새롭네요. 한국 대학병원에서 이제 병동 간호사로 일을 하시고 이제 연구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제 박사를 하러 넘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어떤가요? 일단 정보학에 있어가지고 해양의료연구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헬스 쪽에도 많이 이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6년 전쯤에 학부생 때 이제 사사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이셨어요. 간호랑 정보학이라는 거에 본인의 그 인생을 쓸 정도의 그 포텐셜이 있을까에 대한 약간 의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또 워낙에 한국에서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학계에서 그분의 반응을 봤을 때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계속 이쪽으로 받기보다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물론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고맙게도 오게 된 거지만은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네. 2020년 대학원 PhD를 알아볼 때는 Nursing Informatics가 굉장히 핫하다. 그걸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간호의 미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당시 박사를 하고 어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정보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고 싶으면은 미국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미네소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게 된 걸로. 미국이 대학이 굉장히 비싼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박사 과정은 학비나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PhD는 제가 일반화를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주로 Research One University 정도 되면은 한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입학을 하면은 그러니까 학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생활비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RA로 일을 해야겠지만 RA로 일을 하면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보통 박사를 3년 만에 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3년이 끝나고 나면은 이후에 계속 RA를 다른 곳에 하면서 튜이션이 충당이 되고 스타이펜드가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보통 생활을 하면서 박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은 이제 여러 케이스가 많죠. 아무래도 뭐 저 일을 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야 뭐 파이낸셜 쪽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은 당연히 파이낸셜 서포트가 PhD는 1, 2년은 진짜 거의 들어가는 것 같고 본인이 1, 2년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생활을 하듯이 열심히 그냥 PhD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멘터 쪽에서도 RA십을 알아봐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RA를 계속 진행을 하게 해서 박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하는 약간 그런 클라이맷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느낀 거는 MP가 인기가 많고 DMP가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PhD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패컬티는 나중에 결국에는 PhD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교원들이 이제 벌써 부족한데 노년 인구는 늘어나고 간호사는 많이 뽑고 싶은데 교원 수가 없으니까 간호 학생들을 많이 못 뽑는 지금 벌써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 노동청에서도 이번에 한 $90 million 정도 펀딩이 크게 났어요. 그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 중에 PhD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면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할 의지가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학과랑 좀 비교를 한 거였어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아니면 이코노믹스라든가 이쪽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뭐 DMP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석학들이 와가지고 박터지게 경쟁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도 물론 국제적인데 터미널 디그리 관련해서는 DMP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PhD는 본인이 만약에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지는 않는 것 같다. 쉬운 건 아닌데, 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네요. 그냥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온 의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호가 그건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교육자가 되고 싶거나 아카데미아로 들어가고 싶다면 학생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츄에이션이지만 교육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미국 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모험이니까 네. NCLEX 안 치고 이제 간호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간호 전공 관련해서는 연구도 만약에 본인이 학부라든가 석사 하시면서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뭔가 대학에서 계속 일을 한다거나 종신직을 얻는다거나 이런 게 보통은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좋은 대학은 당연히 더 힘들겠죠? 워낙에 크니까 나라가 대학도 그만큼 많은 것 같고 포용력이 아직은 간호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PhD 하면은 한 5% 정도 테뉴 트랙 포지션 들어가고 한 95%는 다 이제 연구소 가니까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럼 박사님은 교수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한창 지원 중에 있고요. 좀 있으면은 계약이 끝나서 미국에서 그냥 계속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단기직이니까 아무래도 막 네. 대학원생으로 일을 해도 3년, 4년 하고 포닥도 2년, 뭐 3년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간호 전공하신 분들은 여기서 연구직으로 취업이 안 되면은 바로 간호사를 하셔도 되니까 사실 그런 거 있어가지고는 다른 전공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하시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정착해서 이제 돈 관리라든지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돈을 한 한국에서 일할 때 세 달, 네 달 정도 월급을 모아가지고 박사로 도미를 한 거고요. 그 돈을 마저 다 안 쓰고 졸업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수입이 또 있으니까 네. 아껴 쓰긴 했지만. 그렇지만은 수입이 많지가 않으니까 막 적극적으로 뭐 여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못했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을 하는 거니까 페이가 있고 어떤 여분 돈으로 뭐 투자를 한다가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학계 쪽은 중요한 거는 장기직으로 계약이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못 보면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본인 개인적인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네. 계속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벌써 가족이 있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여기에 5년에서 7년 정도 있을 거라는 안정감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재계약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생기면은 조금 더 한 발자국 투자에 좀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포닥할 때는 투자를 막 집약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계약이 너무 짧으니까 2년, 3년 네. 하고 어디 가게 될지 모르니까 집을 좀 사기가 힘들죠. 부동산을 음. 사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 있어야지 팔아도 뭐가 될 건데
뭐 2018년, 2019년 이런 때가 다 계속 오는 게 아니니까. 보통 조교수 테니어 트랙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을 구매하시고 보통 그때 가족도 많이 꾸리시는 것 같고 페이는 당연히 트래블 너스보다는 적을 겁니다. 쑥스러우시네요. 페이는 당연히 트래블 너스가 짱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투자할 때 중요하죠. 그럼 마음의 안정도 주잖아요. 근데 MP나 DMP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클리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파이낸셜 쪽으로는 그쪽으로 더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학계 같은 경우에는 401k 이런 건 아실 거니까 교육 쪽은 401k는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그런 IRA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당연히 인플로어 매칭이 되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하는 게 기본인 것 같고 이제 단기 계약할 때는 베스팅 피리어드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 베스팅 피리어드 잘 보시고 지금 저는 여기 계약이 2년이거든요. 네. 6% 매칭이 있는데 3년을 다녀야 베스팅이 끝나거든요. 근데 베스팅이 gradually가 아니라 0 to 100라 가지고 3년 안 하면은 안 주는 거예요. 없어져요. 결국 예, 사소하지만은 적어도 학계에서는 좀 그런 식인 것 같다. 근데 너싱 인포메틱스로 다른 인더스트리는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나요? 이제 PhD를 하고 나서 병원에 가는 친구를 몇 명 봤어요. 병원에서 Health Data Analyst라든가 이런 쪽이 필요하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CS 전공의 친구를 뽑기보다는 간호 전공을 했는데 간호정보학에 엑스퍼티즈가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잘 가는 것 같고요. 연구를 하는 병원은 PhD를 또 다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쪽도 저보다 페이는 좋았습니다. 학계는 물론 프라이빗 학계를 가면은 더 네. 공부를 받으시고 본인이 업적이 또 좋으면 당연히 또 여기는 다 경쟁 사회니까 당연히 더 컴펜세이션을 많이 받겠지만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학계는 학문적으로 성취를 하고 아직까지 인간으로서 알지 못하는 영역을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만들어진 직업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컴펜세이션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네, 사실. 왜 기계공학에서 간호학으로 전과를 하셨죠? 기계공학을 이제 2년 하고 나서 군대를 갔죠. 한국 사람이니까. 네, 거기 있으면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고 나서 그 관련 일로 전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계공학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전공을 해가지고 interdisciplinary 쪽으로 전문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공학의 어떤 학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어가지고 친숙함과 자신감으로 삼아서 다른 완전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전공이 뭘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간호가 왜냐하면은 일단 정말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그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간호라는 전공 자체가 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크래시카트 끌고 다닐 때 뭐 AR 글래스라든가 Augmented Reality 글래스가 있으면은 바이털 스탯 다 나오고 환자 리스트 스캔해가지고 환자 스테터스 바로 다 나오고 이러면 편할 것 같잖아요. 되게 공상과학 같은 아이디어긴 한데 그게 되게 공상과학 같았거든요. 15년 전에. 근데 지금은 AR 글래스 한 300불짜리 사면은 될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재밌어 했는데 아예 공학도로 그 재미를 넘어가지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거를 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완전 관련 없는 거 하면서 어떻게 접목을 해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셨네요. 근 박사님을 인터넷에서 찾고 싶으면 아니면 커넥트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풀네임을 치면은 아마 링크드인이 나올 거거든요. 네. 링크드인에 메시지를 보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